1988년에 한국 개봉한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는 2025년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개봉한 일본 실사 영화 중 관객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네요. 그 덕분인지 일본에서 그나마 한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중국인들을 압도하는 지역이 영화의 배경인 홋카이도의 오타루입니다. 제가 여태껏 영화 속 건축 공간을 소개했던 영화와 감독들은 동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작품들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러브레터와 감독 이와이 슌지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인기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도리어 동아시아에서 러브레터가 특별히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제 인생 넘버원 영화로 꼽고 있는 러브레터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영화를 안내하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가장 초반에 슌지 감독의 여러 작품들을 컨텐츠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슌지 감독은 드라마 감독으로 처음 시작했죠. 그의 첫 드라마 데뷔작인 본 적 없는 내 아이는 못 보았습니다. 대신 그의 드라마 감독 시절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고스트 스프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스트 스프 때부터 슌지 감독 그만의 영상 속 공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스트 스프를 보면 그 영상 속 공간은 비정성시의 후오연 감독처럼 카메라의 길이 방향으로 배우들을 나열하고 연기와 동선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슌지 감독은 여기에 한 가지 그만의 특징을 더하는데 그것은 카메라의 위치에서 배우들이 등을 쥐고 등장하거나 퇴장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본 작품보다 더 흥행을 했던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에서도 이처럼 카메라를 던지고 배우가 등장하는 시퀀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시퀀스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배우 동선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영화의 필름 카메라는 배우나 대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 초점이나 조명을 세팅해야만 양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스트 스프나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는 TV 드라마 촬영용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즉 필름이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로 촬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름값 아끼면서 촬영할 필요는 없었죠. 더군다나 출연한 배우들은 모두 신인 배우들이나 아역들, 그러니까 슌지 감독은 자신이 원하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촬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슌지 감독의 시그니처 촬영 스타일이 또 한 번 변화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의 첫 필름 영화인 언두입니다. 여기도 슌지 감독은 길이 방향이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트래킹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 좌우 카메라 트래킹을 통해서 배우나 배경이 등장하고 또 퇴장을 하네요. 원래 이렇게 좌우 트래킹의 촬영 방식은 사무라이 액션 영화의 결투 장면에서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를 또 한 차례 발전시킨 것이 바로 조금 전의 협녀였습니다. 슌지 감독이 사무라이 액션 영화 혹은 호금전 영화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촬영 방식들을 슌지 감독님만의 시그니처 촬영 스타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러브레터입니다. 이 장면은 러브레터에서 1인 2역의 주인공인 나카야마 미오가 첫 조우를 하는 장면입니다. 롱테이크로 촬영된 이 장면은 어떤 특수 효과 없이 카메라의 촬영 방향의 수평과 수직 방향을 롱샷과 클로즈업을 통해서 진짜로 같은 공간에 똑같이 닮은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상 속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덕분에 이 밋밋한 오타루의 거리가 러브레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로맨스의 거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슌지 감독의 영상 속 공간에서 확실한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크린 너머 영역을 영화의 내러티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러브레터에서 이 장면도 카메라 트래킹을 통해 스크림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그 너머의 영역을 아주 재치있게 끌어들인 시퀀스입니다. 러브레터 이후 슌지 감독만의 독특한 영상 속 공간 창출은 정말 반짝반짝거립니다. 러브레터와 닮아있는 단편 영화인 4월 이야기를 보시면요, 여기서도 좌우 트래킹을 통해서 스크린 밖의 공간들을 스크린 내 공간에 있는 배우가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내러티브를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슌지 감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들은 블랙 UI와 화이트 UI로 나눠져 있다고 팬들이 많이 이야기했지요. 그의 파격적인 실험들은 특히 블랙 UI 계열의 영화들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피크닉 같은 영화에서요, 여기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장면들은요, 바로 주인공이 이렇게 담장 위를 달리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과감하게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네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주인공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슌지 감독은 한 발을 더 내딛습니다. 제가 블랙 UI계의 영화의 최고 작품이라고 꼽는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를 찍습니다. 피크닉의 세트에서도 슌지 감독은 디스토피아적 감성을 담은 디자인을 시도했었는데,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에서는 엔타운이라는 근미래의 도시로 그 감성을 극치로 이끕니다.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가 나오기 1년 전 오시이 마모루는 공각 기동대를 통해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홍콩을 기본 모델로 삼고 구상되었습니다. 어쩌면 1996년 100년간의 영국 지배를 벗어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홍콩의 이 암울한 감성이 공감을 얻은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슌지 감독은 슌지 감독이죠. 여기서도 자신의 시그니처 촬영 스타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슌지 감독의 영상이기도 하고요.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이후 슌지 감독은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영화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필름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바로 릴리 슈슈의 모든 것입니다.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은 슌지 감독에게 또 다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작품에서 아오이유가 영화 데뷔를 합니다. 슌지 감독 작품에서 저는 아오이유의 존재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슌지 감독의 소녀 주인공 취향에서 아오이유만큼 완벽하게 부합하는 배우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요. 릴리 슈즈의 모든 것도 좋았지만 슌지 감독은 아오이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화이트 UI 계열의 최고 작품을 드디어 완성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와 앨리스입니다. 이 영화는 슌지 감독 작품 처음으로 전체를 디지털 필름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프닝 씬부터 범상치 않지요? 바로 슌지 감독의 시그니처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이 장면도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하나와 앨리스의 감정선을 하나씩 담아서 완벽한 내러티브를 보여주죠. 이처럼 슌지 감독은 일본 감독들 중 유독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촬영하는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슌지 감독의 다음 도전은 일본이 아닌 해외 로키였습니다. 일본인 배우가 아닌 다른 나라 배우와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 궁금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뱀파이어는 너무 슌지 감독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작품입니다. 저야 뭐 이런 스타일의 영화도 좋아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한참 이후 갑자기 중국에서 중국 배우들과 함께 라스트 레터라는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뱀파이어, 라스트 레터 이 모두 슌지 감독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슌지 감독이 필름으로 영화를 찍을 때는 영화 속 색감에서 따뜻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블랙 UI 계열인 영화인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안에서도요. 그러나 디지털 필름은 슌지 감독 영화 속 공간에서 차가움만을 배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슌지 감독만의 영상 속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신선한 것이 아니라 루틴한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실망한 것은 중국 배우들과 같이 만든 라스트 레터를 그대로 일본 배우들로 바꿔서 다시 재촬영한 것입니다. 물론 라스트 레터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촬영 방식은 또 다른 슌지 감독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찾는 것인가 했습니다. 드론 촬영 방식은 가장 최신작인 키리의 노래에서도 이렇게 활용한 것 같은 느낌은 들던데요. 하지만 슌지 감독님 놓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슌지 감독님 영화 속 공간들은 영화의 내러티브와 찰떡같이 맞았고 그것에 많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객들이 호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슌지 감독님의 감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브레터도 30년 전 작품이란 것을 슌지 감독님은 잊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키리의 노래의 주인공은 한때 슌지 감독의 뮤즈였던 차라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로서 키리의 역할을 맡은 아이나 디엔드는 그럼에도 30년이 흘렀는데 러브레터를 안 본 MZ들은 많지만 오겐키 데스카는 알고 있더군요. 감독으로서 그런 영화 한 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슌지 감독님에게 원했던 것은 영원히 새로움에 도전하고 거기서 슌지 감독님만의 스타일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인데요.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나카마야 미호 그녀의 안식을 기원하며 이상 카푸치노의 앞에였습니다.